사실 요즘은 제가 행복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제가 심리 상담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안에서 진짜 제 속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달 책을 읽으려고 제가 매달 책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해온 지 2년째가 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3년 차예요.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 책으로 또 블로그에도 글도 써주시고 이러니까 또 출판사에서 저한테 또 믿고 이렇게 또 맡겨주시고 계속 이런 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대로 마치도록 끝인사 같이 됐네.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유튜브에서 보면 좀 유쾌한 사람이잖아요. 재밌고 그냥 밝고 잘 웃고. 저도 솔직히 앤드류 너 행복해? 이런 질문을 더 받았을 때 사실 요즘은 제가 행복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굉장히 추울 때 이제 조금 막 집에만 있게 되고 좀 무기력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행복을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달라서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더 이상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사용한다고 해요. 대신에 이 책에서는 웰빙을 삶의 목표로 다루고자 합니다. 웰던 할 때 그 웰, 빙, 그 존재하다는 뜻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행복을 이루려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존재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다. 학생은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 직장인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결혼을 해서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갖는 것이 곧 행복이며 갖기 위해 무엇을 계속 해 나가야만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왜 잘 산다는 말 있잖아요. 그 잘 사는 거는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잘 산다는 게 부유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쟤네 집 되게 잘 살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부유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건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수용, 변화, 연결, 강점, 지혜, 몸, 영성 이렇게 7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수용이랑 변화, 연결 이렇게 서로 원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 3가지가 웰빙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수용인데, 그 책에서 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베트남의 하노이의 호아로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되었던 스톡델리 중령이 있었대요. 그곳에서 끔찍한 고문이 반복되고 굉장히 참혹한 환경인데, 이 사람은 현실을 무조건 낙관하기보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옆방 그 포로들이랑 이렇게 벽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교류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삶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결국 스톡델리 중령이 석방이 된 뒤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부활절 전에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라고 무조건 상황을 낙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나 이때는 나갈 줄 알았는데, 부활절에 나갈 줄 알았는데 했는데도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대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행복할 거야. 이 시험에만 합격하면, 이 회사에만 들어가면, 취업 준비할 때는 계속 이제 낙관적인 미래를 위해서 계속 현재를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잖아요. 때때로 근데 우리가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취업에 성공 못할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건가요? 웰빙을 위해서는 지금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는데, 그게 정상화, 타당화, 자기확신 이렇게 3가지였어요. 정상화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대요. 그리고 타당화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는 이럴 수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자기확신은 좀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제가 한 11월 그리고 12월 지나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막 일들이 많았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제가 심리 상담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상담 때 개인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 저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너무 괴로워서 제가 분노함에 차 있었다. 근데 저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요? 너무 당연한데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짜증이 나고 당연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저는 스스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왜 분노했는지 짜증내는지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안에서 진짜 제 속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먼저 든 감정을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내 속마음이 나오지 못한대요. 수용을 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용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큰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번에 또 배웠다, 지나가겠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등의 말을 자주 되뇌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내부 비판자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제 안에 내부 비판자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너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거에 맞춰서 나는 계속 불행해지고, 그래 넌 이렇게 게을러, 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뒷페이지에 그게 있거든요. 괜별그가 있대요. 괜별그.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 가수 양희은 님이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 다 포용하면서 난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거를 이제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때때로 이제 공부해라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변화인데요. 우리는 왜 변화해야 될까요? 책에서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 삶은 녹슬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의식하지 않았을 뿐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며 살아왔다. 갓 태어났을 때 우리는 숟가락을 쥐는 법도 몰랐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줄도 몰랐다. 젓가락으로 라면을 돌돌 말아 올리면서 동시에 다른 손으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기까지 우리는 얼마 많은 훈련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했는가. 그래서 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는 원래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을 이제 배운다거나 하면 그게 당연하게 또 연습을 할수록 실력이 조금씩 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재미로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늘 제자리에 있고 성장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계속 퇴화되는 게 이제 디폴트 값인데,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녹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삶은 무료해지고 웰빙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그럼 알았어, 그래, 우리는 변화를 해야 돼. 변화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변화를 막는 것이 있대요. 그게 부정적인 프레임인데, 변화를 위해서는 마음에 자리한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의 프레임을 놔둔 채로는 아무리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삶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이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힌 것이다. 그 자기 개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헛짓거리야, 그거 해봤자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꼭 자기 개발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운동 콘텐츠 보잖아요. 저거 하면 허리 다친다, 해봤자 저 몸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달리고, 요리 콘텐츠도 보면은 그거 다 헛짓거리다, 맛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김호영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잠은 왜 자? 밥은 왜 먹니? 진짜 그런 댓글 달릴 때마다 던져주고 싶어요. 그 입에 넣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그 변화는 재밌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고, 내가 안 해본 걸 해보고, 내가 안 가본 곳에 가고, 내가 안 먹어본 거를 먹어보는 거, 그런 게 다 재밌는 거죠. 2016년에 KBS 뉴스에 소개된 금강이라는 독수리가 있었대요. 금강이의 이제 부모 독수리가 날개를 다쳐서 비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이는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보통 그 독수리들은 생후 5개월이 되면 독립을 해서 날기 시작하는데, 금강이는 첫 비행까지 1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비행을 이렇게 훈련사들이 시켜도 조금 날다가 금세 내려앉았다고 해요. 금강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고난 잠재력과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확인하고 개발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날갯이라는 잠재적 소인을 지니고 있다. 어렸을 때는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내면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날갯짓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되게 잘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런 점에서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진심으로 즐거운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그 드로잉들 채널 메시지도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살자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면 그 일에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하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자전거를 못 탔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1 때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등교하고 막 집에 같이 가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때 친구 자전거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몰입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134페이지. 빌드업 좀 좋았다. 앞에서 변화하려면 자기 마음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도 생각과 감정의 방향을 바꿔서 행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생각만 열심히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생각과 행동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그 트라우마로 그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자전거를 못 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타는 거를 보면서 부러운 감정이 든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려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깨워낸 거죠. 그럼 그 자전거를 연습하면서 몰입했던 경험이 변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졌잖아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연결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잖아요. 그 교도소에 가는 게 사회로부터 그 위험한 사람을 이제 분리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고립시키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교도소 안에서도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독방에 갇히잖아요. 그 미국의 최고 악명 높은 범죄자들만 수감되는 슈퍼맥스라는 고 불리는 교도소들이 있대요. 여기에 독방에는 창문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철저히 외부랑 차단하고 다른 수감자랑 만나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밥도 그냥 문으로 딱 주고 못 만나게. 여기에 수감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45%가 심각한 정신질환과 뇌손상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립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도 비슷한 걸 느꼈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이제 못 만나니까 우울증이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연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는 새 유행의 사람을 만난다. 유해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독소적인 사람, 유해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중립적인 사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좋은 영양분과도 같은 도움을 주는 영양적인 사람이 그것이다. 독소적인 사람은 나를 통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영양적인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살면서 연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맛있는 거를 먹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가거나 이런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했을 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혼자가 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연결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고 해요.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반려식물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타인과의 연결도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 연결이라고 해요. 194페이지 나오는데 홀로 있음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옆에 누군가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리움, 결핍감, 상실감을 느끼는 상태다. 반면 홀로 있음은 자기 존재 자체로 홀로 있는 것, 즉 현존하는 것이다. 홀로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오롯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생동감과 현존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기 자신과의 내적 연결이 세상과의 단절이나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자. 내적 연결을 통해 자기 마음을 잘 가꿀 때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과도 잘 연결될 수 있다. 네,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이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만나는 환자의 대부분이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데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겨서 정작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어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나 자신과의 내적 연결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남들한테는 잘하면서 나한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 왔을 때 차라도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음식 먹을 때 잘 차려주잖아요. 접시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대충 먹고, 그러니까 나를 대충 다루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혼자 있어도 나는 나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를 항상 느껴서 내가 지금 혼자 있어도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현존을 즐기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더 저를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 때도 좋은 냄새가 나게, 좋은 이불자리에 내가 잘 잘 수 있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한 끼를 먹어도 잘 차려 먹고, 책을 한 권 읽어도 조명에다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건식 조교기 하면서 따뜻하게 차 한잔 하면서 나를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배운 수용, 변화, 연결 이 세 가지를 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28쪽에 보면 다시 말해 진짜 긍정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글을 보고 약간 저는 낙천적인 사람이었구나. 1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앤드류님은 이제 그 존재 가치, 그러니까 성취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그런 목표가 뭔지가 궁금해요. 어려운 질문이다. 저는 매년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 해의 컨셉을 좀 정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컨셉, 페르소나 같은 걸 좀 정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내적 연결인 것 같아요. 나를 되게 존중해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계속 매년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내 영상을 왜 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작을 때는 명확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컨텐츠도 전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나한테도 뭘 원하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좀 그거를 제가 이 책을 또 보면서 찾아낸 건데 여기 강점이 나와요. 강점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이제 한국형 성격 감점 모델 스트렝스 5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유쾌한 사람이더라고요. 친절하고 희망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감탄하고 호기심이 많은, 저는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삶이라는 게 짜증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를 계속 안 봐도 돼요. 근데 좀 너무 지치고 무기력하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 안 된다 할 때 저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오면 또 제가 그런 기운을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필요 없고요.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내년에도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드로앤드루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린위치 북클럽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달 내년이네요. 우리 내년에 만나요. 안녕.